네, 재무제까지 이제 썼고 마지막 표를 한번 이제 딱 볼게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내 시선이 어떻게 가는지를 그냥 나타내는 거. 내가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좀 주세요 하면은 맨 처음에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나와. 근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가장 앞에 나오니까 재무상태표를 보자마자 내 시선은 이렇게 흘러간다. 첫 번째, 부채총계를 먼저 봅니다. 부채총계가 2억 3,700이야. 자본총계가 6,100이야. 아까 부채 비율은 뭐라 그랬어요? 자본총계 분의 부채총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딱 보면은 몇 배 정도 돼? 6,100분의 2억 3,700이잖아. 네네. 4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네. 계산기 돌려보니까 389%가 나오네, 부채총계가. 근데 부채총계 아까 200% 언더면 좋다 그랬지. 네. 그 200%보다는 높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500% 언더니까 뭐 그냥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은 수준?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두 번째 내 시선이 차입금으로 갑니다. 부채 총계는 389%였는데 저 총 부채 중에 차입금이 얼마 없었다면 차입금 의존도는 낮을 거잖아요. 그러면 차입금 의존도가 낮은데 부채 총계가 높은 거는 저건 언제든지 조절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차입금 의존도도 높다 그러면 저 부채 총계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죠? 근데 차입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부채 총계분의 차입금이 얼마 없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매입 채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뭐 389%가 그다지 뭐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차입금 의존도를 보는 거예요. 차입금 의존도를 보니까 차입금 의존도는 자산분의 차입금인데 자산인데 차입금은 부채 유동부채에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은 얘는 지표가 0%죠. 차입금이 없어. 굉장히 안정적인 예,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 거고 세 번째 유동 비율을 이제 보는 거예요.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뭐냐면 유동 자산, 그러니까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죠. 유동 부채가 2억 3,700이고 유동 자산 2억 6,500이야. 그럼 100%는 넘어가네? 근데 150%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네. 일단 100은 넘어가. 그럼 일단은 괜찮네. 하고 보니까 111%네. 그러면 여기보다는 150보다는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자, 네 번째 가수금을 봅니다. 가수금은 부채 항목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부채 항목에서 가수금을 찾아. 가수금이 1억 7,800이야. 가수금이 있으면 안 좋아요라고 돼 있는데 왜 안 좋냐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고 네. 회사가 현금이 없었다는 방증이니까 안 좋은 거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가수금 있네요 대표님 요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세요 하면 대표님들이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알려줘야 돼.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한테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 회사의 현금이 이제 1억 7,800 이상이 남아 있으면 대표님한테 지급을 해서 얘를 없애는 게 좋은 건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지. 네. 회사에 1억 7천이 현금이 남았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대표한테 지급하고 다시 돈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출자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한테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출자금이라고 아까 했지 내가. 네. 법인 새로 차릴 때 자본금, 출자금 그거는 대표가 회사한테 내는 거죠. 네. 대표가 1억 7,800만큼 출자금 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법인이 대표한테 1억 7,800을 갚아야 되는데 대표가 1억 7,800을 출자금으로 할게요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숫자적으로만 상계 처리하는 거야. 네. 그러면 가수금 1억 7,800이 어디로 들어가? 자본금. 자본금으로 들어가지. 1억 7,800이 원래는 대표한테 갔다가 대표가 출자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냥 출자전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계 처리해버린 거죠. 법인도 갚았고 대표도 냈고 계정 가복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가수금이 자본으로 들어가니까 부채 비율이 그냥 확 없어지겠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있으면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가지급금이 없어요. 자본금 너무 작으면 안 좋은데 저 너무 작다라는 게 또 딱 뭐가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막 10억, 20억이 났는데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조금 너무 낮은 거고 2천만 원 정도를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5천만 원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회사가 그만큼 돈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좀 회사의 안정성에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내 시선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첫 번째 손익계산서상에서 내가 이자 보상 배수를 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수 네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 비율은 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봤어. 이자 보상 배수는 이자 대비 영업이익이 몇 배에 있느냐.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손익계산서 보자마자 이자하고 영업손익을 봐. 이자는 3,500 냈는데 영업손익이 3억 800이네. 그럼 여기는 이자 보상 배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 8배 돼 보이죠? 그냥 대략 봤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 돌리니까 8.8배가 나오네. 여기는 이자 보상 배수가 굉장히 높은 거야. 이자를 다 내더라도 7배 정도의 돈이 남았다는 얘기니까. 자, 두 번째, 법인세율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2,800을 냈는데 이 법인세가 영업이익 대비해서 몇 %인지를 한번 보는 거야. 내가 낸 법인세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비해서 몇 %냐 한번 보니까 9.2% 나오네. 근데 이 7.7%는 뭐냐면 최저한세라고 해서 법인이 총 벌어들인 거에서 얼마큼 빼주는 공제제도가 있어요. 공제를 막 때려가지고 세율이 막 7.7% 아래로 떨어지는 계산식도 나올 수도 있거든. 공제 항목이 많으면. 근데 아무리 공제를 때리더라도 7.7%는 무조건 내라 라고 하는 게 최저한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법인세율이 9.2%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7.7까지 한 1.5% 정도를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놓친 게 없나?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봐요. 세 번째, 매출 채권 회전율을 이제 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이 얼마야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 채권은 어디 나와 있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매출 채권이 6억 9,300이 있었어. 매출액은 55억 3천이고. 그러면 6회보다 높은 거니까 여기는 돈이 잘 도는 회사인 거죠. 네 번째로 인건비를 한번 봐요.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에 직원급여로도 나와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면은 노무비라고 요거 급여가 또 있어요. 왜냐면 제조를 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조원가로 봐. 일반 직원급여가 아니고 제조업은 요 두 개를 봐요. 네.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노무비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직원급여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1억 2천에 1억 1,200이죠. 2억 3,200 정도? 그것이 총 매출액의 몇 %냐. 근데 4.19%네. 여기 사람 진짜 안 쏘고 영업 효율이 엄청 나오거든요. 다섯 번째 영업이익률을 봐요. 5.5% 정도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약간 조정한 티가 나죠. 저거 인건비율도 되게 낮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높고 법인세도 뭐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이자 보상 배수도 높아. 근데 영업이익률이 5.5%야. 그럼 이제 조정을 좀 한 거지. 영업이익률이 높아버리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배웠고 손익계산서를 배웠고 현금흐름표를 배웠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직접 그리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관리해야 되는지 그 재무 비율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비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비율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어떤 항목들을 만져야 되는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실제로 내가 봤을 때 홍순수는 어떤 시선으로 이걸 보는가까지 이제 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에 나오지 않는 거 매출액 증가율은 직전 연도와 비교해야 되는 거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직전 연도와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 유동자산 증가율, 그 다음에 현금흐름 등급은 현금흐름표를 봐야 되겠죠. 마지막 자금조달시 재무제표 분석 방법은 요거는 그냥 화면에다가 표 한 장 이거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할 때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 투자 시 주로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투자자가 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VC, 벤처캐피탈한테 우리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벤처캐피탈이 우리 거를 무슨 관점으로 볼 건가 그거를 좀 적어놓은 건데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시간에 맞출게요. VC가 벤처캐피탈이 우리 회사를 평가하는데 크게 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고 수익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수익가치도 이제 그 절대가치하고 상대가치라고 해서 절대가치는 이제 M&A 할 때 쓰이는 거고 상대가치, 상대하고 비교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 VC들에서 어떤 평가 방법을 많이 쓰냐면 이 시장평가 가치 요거하고 DCF 그 다음에 퍼 그 다음에 에비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써.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퍼거든요.
퍼가 뭔지는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 그냥 VC가 우리 회사를 퍼가지고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그 방식을 알려줄게요. 요거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프리머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베스티드 머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머니라는 게 있어요. 프리머니는 뭐냐면 투자 받기 전에 우리 회사 밸류, 우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비교시장 가치법인 거예요. 네. 퍼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10억이 났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동종업계 회사들을 쭉 나열을 해봐. 한 10개 정도를. 그들의 평균 퍼를 계산을 해봐요. 평균 퍼. 네이버에 보면 퍼가 다 나와 있어. 평균 퍼를 보니까 한 20 정도야. 그러면 우리 회사 영업 대비해서 20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그만큼 평가를 받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10억일 때 퍼 20을 곱하면 얼마예요? 200억이죠. 네. 그럼 우리 회사도 얘네랑 똑같은 업종이니까 20배를 평가해줘 라는 게 요 비교시장 가치법이거든요. 퍼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우리 회사도 200억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잖아. 그죠? 얘네는 코스피 상장이라는 프리미엄도 있으니까 20배를 받겠지. 우리는 상장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디스카운트를 몇 배나 할 거야? 그거는 VC 만 정해진 건 없어. 근데 그냥 한 50% 정도 한다고 쳐요. 디스카운트를. 그럼 우리는 최종 가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100억. 이게 뭐라고? 프리머니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 밸류가 100억이야. 우리 밸류 100억 중에 나 투자 얼마 받고 싶어? 한 10억 받아. 10억 주소. 우리 회사 가치 100억입니다. 10억 주세요. 하면은 포스트 머니는 뭐냐면 프리머니 플러스 인베스티드 머니. 두 개 더하면은 110억 되죠. 우리 회사 가치는 100억이고 10억은 자본인용금으로 들어왔죠. 그럼 우리 회사 가치는 얼마가 된 거야? 110억이 된 거죠. 110억 중에 10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 9% 정도 되겠지. 9% 하면 9.9억이니까 9% 조금 넘겠지. 그게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VC는 우리한테 10억 주고 지분을 몇 프로 가져가는 거야? 9%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협상이 되는 거예요. VC는 야 우리는 10억을 주긴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 값어치가 100억은 아니고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린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프리머니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요런 데서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머니는 정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시장가치 요 정도로 해주시면 니네가 당신들께서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당신들께서 10억을 주시면 요 정도에서 우리가 9%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C 입장에서는 지분을 더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지분을 우리는 지분 더 주세요. 근데 이 금액을 높이지 못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이것보다는 조금 적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80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80억으로 낮아지면 10억 더하면 포스트가 90억이 되죠. 그 10 나누기 9하면 얼마야? 10%가 넘어가겠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퍼센트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VC하고 할 때 한 15%에서 20%? 요 정도는 VC가 이제 메이킹을 하려고 하고, 메이킹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그 업계에서는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냥 그 설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를 쓰고, 한 30% 이상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전체 지분 중에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외부 투자 받거나 또 뭐 대출 받거나 뭐 하거나 할 때 30% 이상의 지분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또 재무제표 뭐 엄청 귀찮아지거든. 그러니까 30%는 안 넘어가는데 20% 이상은 좀 하려고 하죠. 많이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VC는 얘를 낮춰서 이 금액은 동결하고 얘를 낮춰갖고 비중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는 얘를 높여갖고 요거 많이 받는데 비율은 조금 주고 싶고. 이해되죠? 네. 요거의 싸움이야. 요거의 싸움. 근데 이게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아까 같이 재무제표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으면 저런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 회사 아이템도 좋고 뭐고 하면 다 좋은 거지. 이 DCF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래 시장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 회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M&A 시장에서 많이 써요. M&A 시장에서. 그래서 DCF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알고, 저거 지금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예, 저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2년 뒤에는 인베스트로 한 10억 정도 받고 싶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지분을 한 15% 주고 싶으면 포스트가 나올 거고, 이 포스트에서 투자금 빼면은 프리머니가 나올 거고, 이 프리머니에서 동종업계 펄을 나누니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렇게 내가 투자받을 수 있겠구나가 나오겠죠. 네. 이해되죠?
요게 이 시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멀티플 48이 요 얘기야. 멀티플 48을 하고 디스카운트 50을 했을 때 에비타가 42억이 필요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매년 얼마를 찍어야 되는가, 그 과정들이 되려면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요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숨이 쌍관이 같다.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 본질에 집중하는 10%는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제 전자책에도 썼던 내용이고 제가 대표님들하고 미팅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원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 사업을 하는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냥 장사만 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질을 잃지 않으면 굳이 남들과 경쟁하지 않더라도 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 재무제표를 모르면 장사를 하는 거고 재무제표를 알면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이 조성이 된 거라면 재무제표를 잘 이해해서 우리는 곧 멋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 투자는 기업의 본질을 하는 것이고 재무제표는 그 본질을 잇는 언어다. 요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우리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돼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이 상관관계 정확히 아신 다음에 멋진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는 멋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고, 또는 멋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